지난 시간에 공자까지의 중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상은 한편으로는 주체적으로 그분들의 사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전체의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 사상에 뭔가 잘못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공자와 노자의 부족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인 내지는 동북아시아인들의 부족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장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중국 사상 전체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사상 안에서는 공자의 유가와 노자의 도가와 강태공 또 관중 상항으로 이어진 법가, 이러한 사상들, 그 밖에도 병가도 있고 음양가도 있고 농가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상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서양 사상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장단점을, 이쪽도 장단점을 알 수 있고 저쪽도 장단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현재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혹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서양 사상과 동북아 사상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굉장히 광대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철학, 종교, 예술, 과학, 기타 등등 인간의 모든 분야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성을 가진 제가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동양과 서양 사상을 비교해 볼 것인데요. 그 전에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별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제시할 키워드는 개별자입니다. 김정빈이라고 하는 작가이자 인문학자이자 또는 무슨 일반인이기도 하죠. 그런 저에게 무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사상의 중심에 개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자는 개별자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자와 그 초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개별자를 말을 해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개별자가 개별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개별자 자신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이 초월 분야가 수양, 수행, 명상과 관련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무아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 내가 없다 이거예요. 이 무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불교로 말하면 열반, 공자님으로 말하면 즐거울 낙자 낙,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자아가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이 자아가 소멸되기 전에 무아가 되려면 아가 서야 돼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없어져요. 처음부터 내가 없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없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 아기 때는 내가 나인 줄 몰라요. 나와 어머니조차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정보 중에 그 구심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이루는 정보 집합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라고 하는 그 정보 집단, 그러니까 한 생각이 아니에요. 한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집단이 생겨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살 무렵에 어느 정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기들은 엄마가 자기 그 장난감 같은 걸 가져가면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나 하는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엄마까지도 경쟁 상대로 보고 내 거 엄마 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 13살에서 18살 혹은 19살 이때까지 이제 아주 격렬한 투쟁을 하죠. 나를 확정하기 위해서 엄마와 이렇게 연대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엄마나 부모 혹은 형제와 가족과 연대해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팔짱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체가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훌륭한 부모님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인으로 만들어 주시지만은 정이 많고 혹은 약간 봉건적이고 약간 가족 관계를 강조하고 이런 분들은 그 떨어져 나감을 좀 섭섭하게 여겨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부모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인데 그 다른 면을 나와 똑같이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밀어붙여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자녀들이 심하게 저항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인간은 개별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개별자. 따로따로라 이거예요. 따로따로라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자유는 떨어져야 자유거든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우선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렇지만은 24시간 팔짱을 끼고 있으세요. 그러면 엄청 불편할 거요. 하물며 평생 팔짱 끼고 사세요.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요, 하루 종일 포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잠시 그렇게 하고 그들은 떨어집니다. 왜? 개별자니까요. 몸이 따로따로예요.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일심동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적인 의미로 그렇지 진짜로 일심동체는 아니에요. 심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일심입니까? 뇌가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일심이에요? 몸이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일심이에요? 거의 일심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지 일심 자체도 아니고 동체 자체도 아니에요. 팔짱 끼고 있거나 포옹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두 사람 몸이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뭔가를 먹으면 아기가 먹는 셈이 돼요. 탯줄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아기에게 가니까요. 물론 그때도 몸은 따로따로이고 아기의 심장과 엄마의 심장은 따로 뛰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먹는 거에 관해서는 엄마가 먹으면 아기도 먹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은 일단 출산을 하고 나서 태를 딱 끊고 나면 아기는 아기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먹은 것이 아기가 먹은 것 되지 않아요. 아기는 아기 입으로 먹어야 돼요. 물론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아기에게 소화력이 없으면 입이 없거나 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엄마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엄마는 그 위를 좋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아기에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고 따로따로 해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저마다 따로따로의 존재, 즉 개별자입니다. 이 개별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 자신을 알고 또한 나와 관계를 맺는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기타 남남이라든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100%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인간은 개별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혹은 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류 문명사 6천년은요, 이 개별자를 발견한 과정이었어요. 6천년 걸렸어요. 인류사를 고대와 현대로 나누고, 고대를 다시 고대와 중세로 나누고, 현대를 다시 근대와 현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세의 마지막에 르네상스기가 있죠. 그런데 그 르네상스기에서 근대를 여는 이 기간에 인간이 뭘 했냐면 아까 비유로 돌아가서 사춘기 시절을 겪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대가 열리면서 내가 독립이 되어서 19살 또는 20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19살, 20살 되면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그 나이에 자립하고 또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결혼하는 나이가 되어서 대체로 보면 근 30살 가까이 되어서야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부모가 터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요. 이 기간 어른이 되었는데 아주 어른이 되지는 않은 이 애매모호한 기간이 사실은 근대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별자의 발견이 너무 중요해요. 근대가 열린 것이 17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300 내지 4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 문명사 6천년 중에서 400년을 빼면은 5,60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명 전사, 원시 시대 이런 때는 제외하고 문명사만 보더라도 인류가 좀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좀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좀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겪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 피를 흘리고 기타 등등 고생해서 무려 5,600년이나 걸려가지고 겨우 개별자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따로따로다. 저마다 따로따로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 하나 발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사색, 투쟁, 피, 눈물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자가 얼마나 귀중한 깨달음입니까? 그러면 이 개별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서양에서 근대가 열렸죠. 서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개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대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 같으면 1910년에서 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 때, 우리나라 같으면 갑신정병이 있었던 고종 황제, 그때도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일제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었죠. 해방됐을 때도 아직 근현대가 다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가 현대까지 오기는 왔지만 어디서부터가 근대인지 어디서부터 현대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높게 보더라도 100년 전 고종 황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400년 전에 벌써 근현대가 열렸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섰죠. 더 올라가서 서양에서는 쭉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문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상당 부분 개별적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보다는.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그런 개별적 의식이 없이 중국을 기준으로 할 때 1910년, 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개별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동북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저마다 따로따로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딱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별자 의식에 근거한 그 마인드, 그 기초적인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개인주의라고 부르자고요. 개인주의. 개별자라는 건 따로따로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 개인주의의 상대 개념, 이 개인주의는 주로 서양을 이끌어온 그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이어져서 몇 면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분명해진 것이 르네상스기를 거쳐서 근현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거기에 상대되는 어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주의예요. 우리주의. 이쪽은 인디비주얼리즘이고 이쪽은 위. 영어로 우리를 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이즘이에요. 이 개인주의와 우리주의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의 차이입니다.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요. 이때 우리주의라고 하는 말, 우리주의라는 말은 아까 비유로 돌아가서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인지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서, 그러니까 팔짱을 끼면 우리잖아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딱 띄워버리면 아주 인간미가 없는 고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동북아시아를 무려 4000년에서 50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 인지 위에서 공자는 공자 사상을, 노자는 노자 사상을, 법가는 법가 사상을 펼쳤어요. 요 우리주의는 공자든 노자든 법가든 동일한 기초예요. 동북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주의에 기반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우리까지도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도 상당 부분 우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서구화되거나 완전히 개인주의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에는 개인주의의 장점이 있고 우리주의에는 우리주의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사의 발전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서양이 개인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은 어른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른이 다 됐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돼서 인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완전히 독립됐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확실히 섰어요. 거기서 끝내려고 하면 서양 사상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우리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기 시절 자랄 때 우리주의로서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주고 뭐 이러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았잖아요.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더니 완전히 독립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다?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각 독립된 아들과 엄마로서 또는 딸과 어머니로서 서로 다시 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나아가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살펴줘야 되잖아요. 이건 다시 우리주의잖아요. 다만 우리주의가 이러한 독립을 거친 다음에 우리주의가 있고 독립 전 단계의 우리주의가 있어요. 이 우리주의는 달라요. 독립하기 전 단계의 우리주의, 동북아시아는 이 우리주의에서 거의 머물면서 4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이것이 얼핏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DNA에 아주 체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주의가 나쁘다 그러면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보통의 지성을 가지고는 우리주의의 문제점을 이해할 때 오케이,
우리 문제가 많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동북아시아 사람은. 근데 서양 사람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한테 개인주의에는 참 좋은 게 많아요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봐요. 깜짝 놀래서 저 사람 개인주의가 좋대, 저 사람 이기주의자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주의자가 붙었지만은 사실은 주의가 아니에요. 이 주의라는 말은 어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아주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념이 되어버린 생각을 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사적인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뜻인데 이 개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개별자가 곧 개인주의인데 인간이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무슨 사상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내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개인이라고 하고 내가 엄마하고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개별자이고 개인주의라면 이것이 무슨 사상입니까? 거의 수학에서 1은 2가 아니고 2는 1이 아니에요 하고 똑같은 99.9% 그냥 사실이에요. 이 사실일 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면 찬성하거나 반대하죠. 왜냐하면 사상은 그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다른 생각 가지면 반대하죠. 그렇지만 1과 2가 다릅니다. 이건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1과 2는 엄연히 다른데 그거 반대해봐야 반대하는 사람만 피곤하죠.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딱 떨어진 개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거기에 근거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다 좋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주의는 주의예요. 나와 너가 사랑해야 돼. 나와 너가 연합해야 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1, 2가 서로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사실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발견했고 현대인이 다 수용하고 있는 이 인간은 개별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고 개인주의는 거기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건강한 의미의 개인주의를 빨리 확립해야 돼요. 나 자신도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전체도 개인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거기서 더 나가서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는 주의로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타주의로 나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직 독립도 못한 아들이 또는 딸이 남을 돕는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피곤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먼저 건강하게 나 자신을 1.0으로 내가 사람 하나니까 1인분이라는 거예요. 1.0은 1인분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료를 한 다음에 여분을 만들어서 1.1도 만들고 1.2도 만들고 가능하면 1.5 정도 만들어 가지고 남는 0.1, 0.2, 0.5로 가지고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 좋은 거죠. 이때는 이제 우리주의가 아주 빛을 발하죠. 그런데 그 좋은 우리주의 이전에 먼저 건강한 개인주의, 건강한 독립,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어느 TV나 틀면 드라마가 나오죠. 서양에서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책도 그 자서전들이 많이 팔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서전 많이 안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자서전이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막 거짓말로 꾸며놓은 것이 많아요. 또 읽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또 남에 대해서도 아주 떳떳하게 비판을 해요. 살아있거나 말거나. 그럼 그쪽은 그쪽대로 딱 떳떳하게 써서 나는 아니야 하고 또 반대하고 이러면서 토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양은 개인 대 개인이 딱 선 상태에서 서로 비판하고 얼굴 안 붉히고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경쟁도 해요. 이러한 건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또 방송이 되고 또 그러한 자서전도 많이 읽히고 그래요. 꾸며낸 얘기보다 이 얘기가 훨씬 박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읽음으로써 피와 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하더라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해요. 딱 논리적으로 두 논리를 가지고 피고와 원고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논리적, 이론적, 이성적, 개별적 이런 쪽보다는 정서적, 감정적, 눈물, 콧물 흘리는 이러한 드라마가 많이 방송이 되는데 그 드라마들은 대개 우리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흔히 드라마는 100번 방송하고 1000번 방송했는데 또 하는 드라마, 또 저거 하냐 하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무슨 재벌이 있어요. 그리고 재벌집에 아주 인물도 잘나고 사람도 훌륭한 그러한 또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회사에서 요즘 말로는 실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연수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회장 되려고.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웬 비서가 들어오는데 이쁘고 착해요. 착한데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이런 또 처녀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요. 맨날 나오는 드라마 아닙니까? 그 드라마에서 둘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이제 재벌 사모님이 회장 사모님이 그러니까 실장 어머니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막 일어나가지고 우여곡절을 막 겪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는데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러한 드라마가 서양에서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별 공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별적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아들은 아들 삶을 사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사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 삶을 살면서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면 되지 그거를 엄마가 끼어들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지금은 우리도 그래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어서 각각의 개인이 독립되게 되면 프라이버시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도 옆에 방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려면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잖아요. 안 물어보고 벌컥벌컥 들어가면 짜증을 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들, 딸이 있는 방에 부모가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아들, 딸이 감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주의가 지금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절반쯤 우리도 개인주의 정도로 와가지고 이제 녹화할 정도는 됐어요.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빌리 엘리어트인가요? 그 유명한 영화죠. 지방의 광부 아들로 있는 한 소년이 춤을 좋아해가지고 춤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소년이 서울 가서 이른바 오디션을 봐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이제 집배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한 장 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은 합격이냐 아니냐가 이 편지 안에 결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걸 받아요. 그때 아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것을 아버지가 뜯어본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나의 성공 이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에요. 우리라고요. 팔짱을 끼고 있다고요.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들 것이니까 뜯어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서양이거든요. 서양 사람은 그걸 뜯어보지 않아요. 물론 서양 사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에도 예외가 있고 동양에도 예외가 있어요. 동양에도 개인주의자가 있고 서양에도 우리주의자가 있긴 있어요. 대체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영화에서 그 아버지는 그것을 뜯어보지 않고 기다립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요. 아들이 오기를.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편지를 줘요. 그러면 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보겠죠. 그래서 둘이 와 합격이에요 아빠 하고 서로 얼싸안겠죠. 아니에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것을 뜯어봐요. 그러고서 이제 둘이 좋아해요. 이런 작은 일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으며 서양은 얼마나 강하게 개인주의에 기초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개인주의 하면 굉장히 껄끄러운 느낌으로 드니까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건강한 개인주의는 개별자에 근거한 그냥 사실에 입각한 수학을 바라보듯이 그냥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저마다 개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개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만 개인인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각각 개인이에요. 남들도 다 독립체예요.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어떤 것이 나오나요? 여기에서 인간의 평등이 나와요. 그리고 자유가 나와요. 우리주의면 자유가 없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팔짱을 풀어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는 평등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여야만 자유, 행복 추구, 평등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 교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본다면 이 교리는 전 인류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리가 어찌 특정한 종교의 신자 수하고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그 경전에서 또는 그 신이 또 그 절대자가 뭐라고 경전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이 기본권에 어긋나면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긋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교 경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본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기본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본권은 누가 설교했나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이 기본권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전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6,000년 동안의 문명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위대한 분들이 보태고 보태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전체 지성, 전체 역사가 맞는 거예요. 6천년 문명사 중에 그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본권이고 개별자예요. 이것이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그렇다면 너도 그럴 것이다. 너도 자유롭고 너도 평등하고 너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런 존재로서 서로 만나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성립이 되었어요. 이 개별자를 전제하지 않고 개인주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주의로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요. 이 우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족 공동체, 가정이죠. 가족 공동체가 우리로 묶여 있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이고, 또는 부자, 모녀, 혹은 형제, 이렇게 가족이 일심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주의인데, 이 우리주의가 좀 더 확장되면 가족에서 시족이 돼요. 수신 제가라고 할 때 가는 거의 시족의 의미가 많아요. 지금은 시족이 별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조선시대쯤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일산 사니까 일산 김씨라고 하는 시족이라고 하면 일산 김씨의 일원이에요. 나는 일산 김씨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A 당에 속하면 나는 A당 지지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B당 지지하다가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넓게는 시족이 이제 우리주의이고, 더 넓게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라도다 경상도다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상도 우리주의, 전라도 우리주의가 되는 거죠. 그건 지역 우리주의예요. 또는 이제 사상 우리주의도 있어요. 사색 당쟁도 예를 들면 동인, 서인하면 철학적으로 달라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기독교 우리주의, 불교 우리주의, 이렇게 또 종교 우리주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유산자 우리주의, 무산자 우리주의 해가지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들의 집단으로서 우리주의, 또는 노동자는 노동자 집단으로서 우리주의, 이렇게 우리주의가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주의로서 우리는 어떤 우리 속의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노동자 계급 우리주의가 되었다가, 이쪽으로 가면 전라도 우리주의가 되었다가, 이쪽으로 가면 일산 김씨 우리주의가 되었다가, 이쪽으로 하면 내가 학교 교사라면 교사 우리주의가 되었다가,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게 여러 개의 우리주의의 면모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제한을 받아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이 우리주의는 다른 의미에서 온정주의인데, 우리끼리 온정, 정으로서 똘똘 뭉쳐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부산에서 그 지지자들, 정치 지지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 경상도 사람이니까 밀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에 현직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올바른 일이 아니니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을요. 그것 때문에 경상도표가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그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인드 속에 그런 우리주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려면 표를 얻어야 되고, 표를 얻으려면 환심을 사야 되는데, 각각 가는 데마다 나는 당신들 우리주의의 일원이에요,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해요. 노동자한테 가서는 노동자 편이에요, 나는. 이래놓고 사용자한테 가서는 나는 또 사용자 편이라네요. 전라도 가서는 내가 전라도 편이에요, 이래놓고 경상도 가서는 나는 경상도 편이에요, 이래요.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나는 당신 편이요, 당신 편이요 했으니, 이러한 다원칙, 이 다원칙은 결국 무원칙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원칙한 사람이 되죠. 여론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중심이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원칙 없는, 그래갖고 실컷 진보당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수당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왜 넘어왔는지 설명도 없어요.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보수당 하다가 또 왔다 갔다가 하면서 당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많이 없어집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날개가 있는 것이고, 이 두 사상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보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지키면서 조금씩 고쳐나갑시다 이것이고, 진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좀 많이 고쳐가지고 훌쩍 앞으로 건너갑시다 이런 건데, 훌쩍 건너가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계속 지키다 보면 이것도 또 답답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보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보수주의도 제대로 안 돼요. 왜? 그 밑바탕에 우리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진보주의도 우리주의, 보수주의도 우리주의예요. 이 우리주의는 무원칙주의예요. 무원칙주의라서 진보주의도 원칙이 없어요. 보수주의도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기본은 제 생각에는 그 밑에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의식, 그 의식을 뒷받침하는 정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냉철한 이성, 그런 이성주의, 개별자 의식,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서양에게 배울 바가 많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후진 국가예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뒤따라오고 있지 않나. 우리가 훨씬 뒤에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서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그 우리주의가 다른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철저해요. 그 집단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왕따 당해요. 그 다음에 그 군국주의가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메가더가 완전히 청산한 것이 아니어서 그 군국주의 시대의 우리 집단들, 그 집단들이 계속 남아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그 주류가 계속해서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잠시 정권을 뺏긴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70% 정도가 자민당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정권 교체가 안 돼요. 또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죠. 위에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천황을 중심으로 또 우리주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일본은 아마도 이 문제를 거의 100년, 200년 이내에는 해결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보면 중국은 역시 우리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마오쩌둥 때문에 우리주의가 많이 개인주의화 되긴 되었는데 이 문제가 민주주의적으로 풀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해서 양대 거대 국가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나 군사에서 그래요. 사회와 국민의 민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G2가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더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경제가 발전해서 이제 박정희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됐는데 그 경제가 발전되자 민주욕구가 나와요. 그래서 박정희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발전시켜 놓고 그 발전에 얻어맞은 거예요. 다른 의미의 토사구팽이에요. 발전시켜준 건 고마운데요.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하니 민주주의도 합시다 하고서 국민들이 오히려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는 토사구팽 당했어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면 어느 시점인가는 민주주의 요구가 우리가 박정희 마지막에 요구했던 것 같은 강렬한 요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요구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전두환 시절이나 노태우 시절이나 이러한 또 신군부 시절을 지낸 다음에 수많은 또 고통을 겪고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겨우 해가지고 현재 민주주의까지 온 것처럼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거치는 과정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겠죠. 우선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와야 되고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우리보다 20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광주 사태의 20배나 되는 사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만약 내전이 일어나면 무슨 내전임과 동시에 세계전쟁일 거예요.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G2, 이것은 현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자, 개인주의의 중요성을 저는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개인주의와 개별자의 발견이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동양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각각의 문명권에서는 당연하게 그 개인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사실과 유사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이나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중국 사상에서 그런 개인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요? 그 사상에 가장 가까운 사상이 법가예요. 중요한 세 사상, 유가와 도가와 법가 중에서는 법가예요. 우선 법가의 시조인 강태공이라는 사람 자체가 현실주의자고 사실주의자잖아요. 실제를 중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실제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시행을 했어요. 이 법을 시행해서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 사람의 법과 사상가를 말했는데 사실은 네 번째 중요한 법과 사상가가 있어요. 한비자죠. 한비자는 실제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없고 그냥 사상만 남겼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법과에서 한비자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법과를 육아와 대비하느라고 한비자 얘기는 안 했어요. 한비자 얘기는 이 개별자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비예요. 한비인데 뒤에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이자 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한자라 그래요. 아들 자자를 써서 한 선생님 해서 한자인데, 그러면 한비자도 한자고 한유도 한자라서 혼란이 있으니까 한비자를 넣어서 그냥 이 사람은 한비자하고 한유는 그냥 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노, 장, 신, 한 열전이라는 전기가 있어요. 노자, 장자, 신불해, 한비자 이렇게 4명을 묶어서 전기를 쓴 거예요. 바꿔 말해서 사마천이 보기에 한비자는 노자 계열 사람이에요. 도가 계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한비자를 법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비자라는 사람은 노자적인 요소도 있고 법과적인 요소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육아에도 도가나 법과가 있고 도가에도 육아가 있고 법과에도 육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비자야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비자의 사상에는 도가적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법가적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육아적 요소도 있어요. 한비자도 예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법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한 60% 정도가 법가적이고 한 나머지 이제 40% 중에서 도가적인 것이 한 20%, 육아적인 것이 한 2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얘기해요. 법,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세예요. 법은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가니까 법률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이 한비자라고 하는 책, 한비가 쓴 한비자라고 하는 책은 주로 서양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처럼, 마키아벨리 아시죠? 마키아벨리는 그 서양에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죠. 군주, 나라의 임금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토론하는 책인데,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서양의 모든 현자는 동양의 현자와 마찬가지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라고 그랬는데, 이 군주론은 그런 거 싹 무시해요. 빨가벗고 사실대로 우리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군주론 한 구절 읽어볼게요. 군주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 곧이곧대로 위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 배신도 해야 되고 때로 잔인해져야 한다. 군주의 첫 번째 책무는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그것을 해낸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을 받게 되고 위대한 군주로 추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냉철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서양에서 아주 사악한 사상가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키아벨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본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양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는 현대 정치 사회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마키아벨리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상가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정직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배경으로 하면서 점점 개별자,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키아벨리와 같은 흐름, 사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날카로운 눈을 한비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한비자는 마키아벨리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그쪽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한비자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순자예요, 순자. 그리고 순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순자는 공자의 제자인 자하와 자유계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에게는 이러한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자 사상은 나중에 이제 유가로 확정이 되면서 예악이 공자 사상의 중심인데 예악, 형, 정 그래요. 예악만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과를 가지고 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연합정부 비슷하다고. 유가를 60% 내지 70% 하고 법과를 30-40% 포함시킬 때 이때 법과로 들어온 것이 형정이에요. 형은 형벌을 준다는 형이고 정은 정사를 한다는 정치, 정이에요.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부분, 스스로 강제를 하지 않는데 스스로 향기를 내면서 남에게 이롭게 주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계이고 형정은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는 안 되니까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를 해요. 정치를 하다가 안 되면 법무부에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악, 형, 정이에요. 이 형, 정 부분에서 자유와 자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순자가 나와요. 이쪽에서는 맹자가 나오죠. 그래서 맹자하고 순자는 이른바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맹자는 예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을 윤리 도덕적으로 봐요. 인간은 본래 인의 예지를 본성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순자는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또는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더 맞죠. 개별적 의식에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독립체이고 독립체인 이상은 1.0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1인분의 경제, 1인분의 마음, 1인분의 평화 이걸 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수학적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고 나는 먹어야 되겠다.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집이 있어야 되겠다. 잘못 아니에요. 다만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남을 해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그것이 건전한 개인주의예요. 한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주의는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남을 해쳐가면서 나를 이익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이기주의는 안 되죠. 그래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딱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순자의 경우에는 인간을 그런 이기주의 전 단계의 개인주의적 욕구를 인정을 해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자의 잘못이에요. 그건 악이 아니에요. 순자는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딱 분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악하다고 그래봤으니까. 그건 악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순자가 뛰어난 점은, 이 맹자는 사람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본성이라고 보았는데, 순자는 남을 위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남을 위하는 예의라든가, 예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순자는 자귀라고 해요. 자귀. 이 자귀는 노자가 말하는 유위예요. 유위. 유위는 인위죠. 억지 부린다 이거예요. 내버려두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 인위를 하지 말고 무위,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순자는 노자 계열 사람이 아니고 공자 계열 사람으로서 그 자귀, 예의 범절 이거 중시해요. 중시하는데 예의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 이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동물적 내지는 그 생물적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에 의해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주 영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아요. 이것을 사려라고 해요. 사려. 사려 깊다 할 때 사려예요. 그 사려를 통해서 야, 내가 나의 이익을 원하듯이 남도 자신의 이익을 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예의와 남에 대한 배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사려에 의해서, 자귀에 의해서 예의 범절을 성현들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서 그 성악을 수정하고 교화합시다. 이것이 이제 순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순자의 사상이 더 현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정합, 이치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순자가 그러한 그 인간의 본성,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본성을 악하다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순자 계열에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그 한비자가 나와요. 근데 이 한비자는, 이제 순자는 그 공자 계열이지만, 한비자는 공자 계열도 있고, 법과 계열도 있고, 노자 계열도 있어요. 그것을 법, 술, 세 단계로 했는데, 법은 법과 계열에서 가져왔어요. 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비자도 역시 임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논하거든요. 임금의 입장에서 법을 제정해서 법을 공공하게 집행함으로써 이 사사로운 신하들, 백성들이 사적인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현대민주주의하고 비슷해요. 이 사사로움을 중지시키거나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합시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면 전체주의가 돼서 독재가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약화돼서 사사로움이 되면 민주주의도 안 되고 나라도 엉망이 되죠. 아까 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안 되는 그러한 원정주의, 우리주의, 끼리끼리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은 그 사사성이 모여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전라도끼리의 사사성, 경상도끼리의 사사성, 또 우리 가문끼리의 사사성, 우리 집단끼리의 사사성이죠. 그것이 하위 단위로 보면은 공공성이에요. 근데 상위 단위로 보면, 국가에서 보면 사사로운 거고, 그 집단 안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보면 공공성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어쨌든 한비자는 이렇게 해서 법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립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군주에게 그렇게 권하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진나라 시황, 진시황이 굉장히 감탄을 해요. 그리고 한비자를 불러서 선생님으로 삼으려고 해요. 원래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왕에게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이 한왕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때 사신으로 이제 그 한비자를 진나라 시황한테, 그때는 이제 시황은 아니에요. 진나라 왕이에요. 이름은 영정인데 영정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이 사람이 말해보니까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비자의 그 동창생이죠. 같이 공부한, 순자 밑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사예요. 이 사람이 진왕 영정 밑에서 높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할 때 이 한비가 자기가 똑똑했거든요. 근데 임금하고 자꾸 가까워져가지고 임금이 한비를 중용을 하면 자기는 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한비를 감옥에 가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기는 했지만 진왕 영정은 그 한비자의 사상을 체득을 해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진나라를 강화시킨 다음에 나머지 6나라를 다 무찌르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한비자식으로 나라를 완전히 법으로 통제를 하면서 그런 법적인 전제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비자는 진시황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 법과의 완성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으로 통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힘드니까 그 반발이 일어나서 그 다음 왕조가 섰을 때, 한왕조가 섰을 때 한왕제는 우리 법적으로 하지 말고 노자식으로 무의자연하게 해봅시다 하면서 거의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유가식으로 절충형으로 그러니까 예약을 중심으로 하되 법도 어느 정도 하는 이런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뒤로는 대체로는 그런 방식으로 중국사가 이어지게 돼요. 이 한비자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그렇게 해서 법, 술, 세,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법은 그렇게 법률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술이 이제 노자적인 거예요. 근데 노자적인데 노자의 진이하고는 좀 달라요. 노자는 뭡니까? 똑똑한데도 바보같이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한비자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으로서 왕에게 노자처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노자처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의문스럽게 하라 이거예요. 신하한테 의문스럽게 해서 당신 속내를 전혀 비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주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또 군주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가 지혜를 버리고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신하는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윗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신하들은 아래에서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된다. 도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며 그 운용은 헤아릴 수 없는 데서 이루어진다. 군주는 허정의 자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캄캄하게 어둠 속에서 신하의 허물을 알아차린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알고도 알지 못한 척한다. 신하가 주장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게 하며 실적이 그 주장과 일치하는가를 맞추어 본다. 또한 관의 부서마다 한 사람 전담을 두어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노자의 그러한 허정, 텅 비어있고 고요한 그러한 허정 사상을 이렇게 군주가 아주 엄스럽게 아주 깊이 속내를 감추고 그렇게 해서 신하를 통제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쓰세요 하고 군주에게 권장을 하고, 진시황이 이 방법을 잘 이용했던가 봐요. 그 세 번째가 세인데, 세는 이제 세력, 힘이라는 거죠.
힘으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한비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법가의 중요한 사상가예요. 그리고 순자에서 이어져서 한비자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상들은 서양으로 치면 마키아벨리 또는 마키아벨리를 거쳐서 점점 서양사가 개인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개별자를 발견해서 우리 속에서 나를 독립시켜 나간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에요. 다만 동양사상은 이러한 한비자의 사상과 순자의 사상을 이어받지 못하고 여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고 다시 유가로 돌아가서 우리주의에 기초를 하면서 이어졌어요. 우리주의는 동북아 사상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중국사에 보면 제후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요. 제후들이 만날 때 당신들의 가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가를 이제 그때는 지포자를 써서 호라고 그러잖아요. 가호. 그래서 제후는 대체 한 10만 호 정도 돼요. 대체 그 당시 그 전국을 장악하는 큰 힘이 있는 제후들의 가호는 10만 호쯤 돼요. 그러니까 10만 가구가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그 가구가 5인이다 그러면 10만 가구니까 50만 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인 가구다 그러면 4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정의 가가 아니라 가문으로서 가일 수가 있어요. 일산 김씨 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는 한 가가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호는 굉장히 큰 가호도 있고 작은 가호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가호인데 그때 한 국가를 몇 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을 현대하고 비교하면 현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장 군수들끼리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당신네 시의 인구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시의 인구는 30만입니다. 혹은 40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신네 가정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는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가정수로는 10만인데 인구수로는 40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인구를 물어보죠. 한 개인 단위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개인 단위로 안 물어보고 가족 단위로, 가정 단위로 물어봤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국가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정을 최소 단위로 봤어요. 개인을 최소 단위로 안 봤어요. 세금을 매기든 뭘 하든 다 가족 단위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의 분별은 안 돼요. 가족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할 때 이 4명은 한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주의예요. 그 4명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아요. 공자님 자체도 그렇고 동북아시아인 자체도 그래요. 그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 안에서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인륜 도덕을 모르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아주 패도한 패덕한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낙인이 찍혀갖고 그건 논리 이전의 문제예요. 이치를 따져보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몸이 따로따로고 당신이 먹으면 당신이 배부르고 내가 먹으면 내가 배부른데 어떻게 나를 묶어가지고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일 때가 있죠.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 역시 똑같이, 아니 아버지가 아프면 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아파요? 몸이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왜 한 덩어리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것 자체는 아예 그냥 인식 속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가 되면 마음이 합치면 좋게 하죠. 근데 몸이 따로따로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달라요. 아들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부모는 의대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거 갖고 굉장히 또 많은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현대인이라면 이거 드라마 될 거 없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아들에게 권유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어요. 아들아, 내 말 또 들어봐 하고서 권장할 수는 있고 조언할 수는 있으나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는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책임도 네가 져.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입을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식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 허락을 받는 이런 일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큰 어른이라면 통보만 하면 돼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랍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좀 심하다 하더라도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 편하셔요? 하고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최종 결정권은 자식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는 야, 내 의견은 이래 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결정권 자체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주의가 가정 안에서 합치된 마음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견이 다를 때 아들은 가수가 되고 싶고 부모는 의대를 가라고 하고 이런 합치가 되지 않을 때 이 우리주의의 문제점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가족은 일심동체니까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계속 그래요. 어떻게 아들로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냐 너? 계속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윗사람, 부모 의견대로 된다는 거예요. 강자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주의로 가정형태에 밀어붙이면 결국 아버지 뜻대로 돼요. 아들은 노래 못 부르고 의사 돼야 돼요. 그러나 개인주의는 다르죠. 개인주의는 각각 저마다 의견이 있죠.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절충 내지는 조정을 해야 되죠. 이 절충 조정이 예를 들면 20세가 어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나이만큼 독립은 나이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살이다 그러면 10살은 2분의 1은 독립되어 있고 2분의 1은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10살 아이는 부모에게 2분의 1 독립되어 있고 2분의 1 의존되어 있으며 15살은 4분의 3 독립되어 있고 4분의 1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정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해야 돼요. 15살짜리 아이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가 너는 의사 되어야 돼 라고 할 때는 부모의 의견은 4분의 1만큼 반영되고 자녀의 의사는 4분의 3만큼 반영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자식도 부모 의견 듣고 부모도 자식에게 강제를 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타협이고 이것이 정치예요. 정치는 가정 안에도 있어요. 사람 두 명이 만나면 반드시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화합이 돼서 정치가 잘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정치적 조정이 필요 없는 부분에 가면 이때는 다시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좋은 의미의 우리주의가 되어서 내가 나까지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버지를 위할 수 있고 아버지도 또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주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주의가 약점을 딱 드러낼 때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딱 의견이 다를 때 이때는 그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적인 관계예요. 아들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들은 강으로 가고 싶어요. 또는 아버지는 의사가 돼야 돼. 아니야 나는 이번 휴가에 산으로 가야 돼. 그럼 강, 산
가수, 의사 이렇게 다를 때는 이미 경쟁자예요. 개별자로서 남남 관계라니까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 때는 남남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조정하듯이 부자 관계라 하더라도 모녀 관계라 하더라도 형제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개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저마다 따로따로다. 따로따로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런 행복 추구권이 서로 불일치할 때 그때 적절한 이성적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조절한다. 이것이 서양사가 먼저 발달시켜가지고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그것을 늦게까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했던 순자와 한비자가 있었지만 중도에 차단당하고 그 다음에 공자 내지는 다른 모든 사상가들이 전부 우리주의에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국가를 따짐에 있어서도 개인 단위로 국가를 셈하지 않고 가호 단위로 하고 가호에서 멈추니까 그 가호 안에서 그러한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의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러한 강자 뜻대로 하는 남자 뜻대로 하는 그러한 봉건주의가 계속 지배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러한 마인드가 반영돼서 사회에 나가면 어른이 말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감히 라고 하면 너 몇 살이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29 그럼 맞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25 하면 틀려요? 이치가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순자와 한비자가 그런 말 해요. 중요한 것은 선악이 아니라 진위다. 사실이다. 선악 이전에 진위가 먼저다. 33, 25 틀린다. 33은 9 맞다. 이것은 진위 문제이지 거기에 선악도 없고 나이도 없다.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깨달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발달되어서 개인의 발견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발견을 서양에서 발견한 것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런 우리주의가 우리의 그 DNA가 돼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강의를 하는데 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 계속해요. 어떤 정치가가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해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심지어 그야말로 우리는 자기 아내조차도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사는 집을 우리 집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누라라니 말이나 됩니까? 나의 마누라, 나의 남편. 그리고 집은 우리 집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혹은 아내의 집, 혹은 아들의 집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요. 개인주의예요. 아버지의 집인데 아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또는 남편의 집인데 아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을 딱딱 분별하는 이것이 너무 불편하죠. 이것은 우리주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질화가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3.1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2002년 월드컵 때의 수백만 인파를 만들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주의가 발휘가 되니까 700만 명이 전국에서 일어나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열화와 같이 축구 선수들을 응원을 하고 그 축구 선수들은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또한 자기들끼리 우리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4강까지 올라가요. 실력 자체로는 4강 어림도 없죠. 16강도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16강이 뭡니까? 8강을 거쳐서 4강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우리주의가 아주 기능을 잘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순신 장군이 다 망해버린 그런 수군을 재건을 해서 12척의 배가 있었고 거기에 한 척을 수리해서 13척 가지고 133척이라고 하는 왜군을 무찌를 때 거기에도 위대한 우리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뜨거운 우리주의로서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충성심, 애국심과 그런 애국심에 감동하는 우리주의로서의 군사들, 그 군사들의 뜨거운 또 우리주의가 뭉쳐가지고 불가사의한 10배가 넘는 적을 무찌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배가 넘는 그런 적과 싸웠는데 이쪽에는 전상자가 몇 명 안 돼요. 죽은 사람이 2명인가 그래요. 저쪽에서는 배가 27척이나 깨졌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주의가 가능하게 해요. 또한 세종대왕후 경만 하더라도 그런 우리주의의 긍정적 힘을 엄청나게 발휘한 거예요. 도대체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호의호식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눈병을 앓아가면서 한글을 창제할 까닭이 뭡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은 크고 반대만 하고, 그런데 위대한 우리주의죠. 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 저 불쌍한 백성들. 어린 백성이 니리우고자 헛되이셔도 뭔가 이루려고 해도, 이루려고 하는 바가 있어도, 이것은 뭐냐면 관가에다 이룬다 이거예요. 관가에다 고해요.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고하려고 해도 한문으로 써야 되니까 양반한테 물어봐야 되고, 양반은 써주지도 않거냐 제대로 쓰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러니 이 쉬운 글자를 만드니까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관가에 고변을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어린 백성, 가엾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서, 즉 가족처럼, 우리로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배경이 되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역사상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있지도 아니한 글자를 만든 유일한 사례, 그리고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글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혜택,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세종대왕은 해마다 우리에게 1조 원 이상의 기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위대한 창조, 위대한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면 우리주의가 가능하게 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주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봉건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변별을 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건강한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독립까지만 가능하지 서로 돕는 관계까지는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다시 우리주의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1, 1.2, 1.5 세종대왕처럼 1.8, 1.9까지 나가서 남과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좁게는 자기 가정 안에서도 건강하게 각각 가족 구성원이 독립을 한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아들, 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사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사회겠죠. 이렇게 해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대비를 오늘은 우리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주의와 우리주의라고 하는 두 관점에서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이 관점에서도 대비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